자, 이번에 마지막 5강이죠. 여러분들 비문학 인코딩 강의 마지막 5강 선택지 서술의 원리에 대한 강의를 촬영합니다. 여기에서 배우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 앞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기본 원리들에 의해서 지문에 대한 정보를 잘 정리한 후에 그것을 선택지로 가지고 오겠지. 그죠? 그때 출제자가 그 선택지를 지문으로부터 어떤 식으로 도출시키는가, 지문에 있는 내용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스타일의 변화를 통해서 선택지 서술로 만들어내는가, 또는 오답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보자는 건데, 알고 있으면 정말 좀 세련되게 좀 센스 있게 선택지가 잘 보이고요. 모르고 있더라도 사실은 이 앞부분에서 우리가 강의했었던 결론적으로만 이야기를 하자면은 지문 정보를 서치하고 디텍트만 잘 해준다면 사실은 뭐 그냥 풀리는 거죠. 그런데 이왕 공부하는 김에 우리가 선택지 원리까지도 한번 정확하게 잡아보면 조금 더 비문학에 대한 이해도 또는 적응, 그것들이 좀 쌓이면 어떤 시간적 단축, 이런 효과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우리가 이제 강의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기존에 선생님 강의를 좀 장기간 들었던 학생들은 예전에 요 부분 서술의 원리, 선택지 서술의 원리를 한번 강의를 들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실 거니까 한 번 더 좀 들어보시고, 또 이제 신규 학생들은 지금 처음 잘 들어보시는데 이거를 그냥 바로 강의를 들으시면 안 되고요. 풀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교재 22페이지부터 선택지 서술의 원리가 있는데 좀 훑어볼까? 22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복사 축약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거기 하위 범주가 이제 뭐 몇 개 나오긴 하는데 25페이지에 재진술, 그 다음에 쭉 넘기셔서 31페이지에 범주 포함 상이하, 이렇게 세네 가지 챕터로 크게 나뉘어져 있는데 풀고 강의를 좀 들으세요. 그래서 아직 안 풀고 이거 뭐 또 이거 프린트 검사한다고 하니까 빨리 들어야지라고 해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여기서 강의를 끊으세요. 끊으시고 멈추시고 풀고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풀고 강의를 들을 거야. 그죠? 이왕 공부하는 거 억지로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부하지 마시고 좀 자신을 위한 공부를 해야죠. 여러분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선생님 말하는 대로 풀고 강의를 듣도록 합니다. 자, 풀었다는 조건 하에 선생님은 이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알면 되게 좋아요. 뭐 꼭 알아야 된다, 무슨 법칙이다, 이런 건 아니고요. 알면 좋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같은 거 푸실 때 이 5강에 나와 있는 선택지 서술의 원리를 그대로 다 적용하는 학생은 거의 없어요. 몇 가지의 센스 있는 어떤 반응도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은 22페이지에 복사 축약 해가지고 그 밑에 뭐 제시문과 선택지를 똑같이 만든다.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특정 문장을 그대로 옮기거나 떨어져 있는 문장을 결합한다. 뭐 막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그 표가 하나 그려져 있죠.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되고 선생님은 바로바로 좀 보여드릴게요. 논리는 간단합니다. 복사라는 것은 제시문에 있는 문장을 고스란히 떠가지고 선택지로 가지고 온다. 그리고 축약이라는 것은 제시문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문장과 여기에 나와 있는 문장을 이렇게 결합시켜서 하나의 문장으로 쓰는 형태, 이것을 이제 보통 축약이라고 하는데 메모를 좀 하세요. 축약 밑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중간항 원리. 근데 이거를 지금 선생님이 다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조금 까다롭습니다. 지난 강의 때 인코딩 세 번째 강의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재로 16페이지에 그 선택지 하나를 선생님이 잠깐 보여드린 게 있을 거예요. 그 아미노산, 아세트산 가지고 체지방 합성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때 중간항의 원리를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거 좀 기억 좀 다시 하셨으면 좋겠고, 중간항의 원리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실전 모의고사라든가 요즘에 기침하면 안 되는데 실전 비문학을 풀면서 좀 더 자세하게 해볼 겁니다. 일단 필기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필기를 하세요, 그냥. 동어 회피 원리라고 적어 놓으시고 이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된다는 건데, 이 동어 회피 원리라는 말은 간단하게 지문에 있는 문장을 선택지로 가지고 올 때 진짜로 컨트롤 C, 컨트롤 V로 붙이지 않고 단어라든가 뭐 몇 가지 포인트들을 조금 동어, 같은 단어인데 회피, 같은 단어를 안 쓰고 좀 다른 뜻으로, 예를 들어서 다른 뜻으로 쓰는 건 아닌데 다른 단어로 지문에 간과했다 이러고 나오면은 이제 선택지에다가는 뭐 무시했다 이런 식으로 똑같은 단어를 두 번 쓰지 않고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을 쓰면서 선택지를 서술한다라는 점, 그것만 좀 염두하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 자, 연습하기부터 바로 볼게요. 그냥 첫 번째 연습하기를 보시면 쉬운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선택지 원리 가르칠 때 요 사용된 예시문들은 좀 쉬운 것들, 기출 중에서 좀 쉬운 것들만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좀 따라오고 이해하는 데는 쉬울 겁니다. 실전에서는 조금 더 좀 레벨을 높여서 쓰겠죠, 출제자분들이. 요거는 선생님이 쉬운 걸로만 좀 골랐다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강의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근대 철학의 포문을 열다 이 말은 이제 스타트를 끊었다 이 말이죠. 필기 잘 해놓으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과제물 검사할 때 이런 거를 봅니다, 선생님이. 포문 위에 스타트라고 적었나 안 적었나 이런 걸 봐요. 그 후예들의 문제 설정의 중심에는 주체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게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단어가 중요하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잠깐만 우리 문장 읽기식으로 보면은 주어, 무엇은, 데카르트와 그 후예들의 문제 설정의 중심에는 좀 주어 부분이 길죠? 서술어, 자리 잡았다. 무엇이, 주체가. 이 단어가 일단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 그러나 연결어의 쓰임 반대죠. 그러면 지문 정보가 어떻게 돼야겠어? 이 주체라는 단어가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 모르겠지만 주체가 중요하다. 그러나 완전 대립으로 가야 되니까 주체가 중요시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정보가 나와야겠죠. 근데 철학은 해겔 이후 도전에 직면하였으며, 이건 이제 센스가 있게 읽는다면은요, 여러분들 비문학을 읽으실 때 도전에 직면하였다 이 말은 무슨 뜻이 되는 거야? 기존의 패러다임, 기존의 정보, 앞에 서술된 정보가 비판받는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 주체라는 게 좀 무시받을 거야, 이제. 도전에 직면하였으며, 특히 연결어, 우리 지난번에 했죠? 출제율이 높은 연결어라 그랬죠? 강조점을 잡아주는 연결어. 인간을 모든 것의 중심에 놓는 근대 철학. 자, 이 근대 철학은 인간 중심이었나 봅니다. 그죠? 의 지배적 이념이 나왔네.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럼 간단하게 말하면 이 세 줄짜리 문장은 근대 철학은 주체라는 개념과 인간 중심이 갔었는데 해겔 이후에 주체라는 개념도 무시받았고 인간 중심도 아니게 되었다 이 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선택지를 보시면 근대 철학의 지배적 이념은 자 봅니다. 이제 근대 철학의 지배적 이념은 여기 나오네요. 근대 철학의 지배적 이념은 이렇게 된 거죠. 두 번째, 해겔 이후 이렇게 되었죠. 마지막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되었네. 자, 이렇게 주어진 문장을 컨트롤 C, 컨트롤 V로 거의 그대로 가지고 온 형태가 되었지. 이런 것을 이제 보통 복사형 선택지다라고 하고요. 어지간하면 여러분들도 이 복사형 선택지 같은 경우는 눈에 되게 잘 보입니다. 정말 지문을 말도 안 되게 대충 읽지 않았을 바에야 이 정도 선택지는 눈에 잘 보이죠. 아무튼 이것은 올바른 선택지. 자, 우리는 지금 복사 축약의 선택지 원리를 배우는 거야.
지문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있다. 이 부분을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아래 거 보시면은 방출된 광전자는 이렇게 시작을 하네요. 광전자가 뭔지는 일단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가속된 후 어휘력의 중요성은 많이 선생님이 강조를 드렸죠. 가속, 속도가 붙은 후 제1다이노드에 충돌한다 하는 광전자가 가속된 다음에 제1다이노드에 충돌을 한대. 그죠? 이렇게 가속돼 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이러면 다이노드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광전자가 여기에 딱 충돌하는 겁니다. 얘가 제1다이노드가 되는 거야.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배된다, 많아진다, 증가한다 이 말이죠. 배수로 증가한다. 하나가 부딪히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그럼 여기에선 다시 몇 개가 가야 돼? 두 개가 부딪혔으니까 증배, 배수 네 개가 가고 여긴 8개가 오고 이런 식이야. 그래서 플러스 양극에 도달한대요. 양극에 도달하기 때문에 미약한 빛이 입사하여도 그러니까는 광전자를 하나만 쏴도 여기에 오는 건 지금 8개가 되는 거잖아. 그죠? 상당히 큰 신호전류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정보가 나와 있어. 광전자 증배관의 제2다이노드에서 포인트는 지문 읽을 때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 여기에는 1다이노드고요. 그 다음에 선택지에서는 2다이노드잖아. 그죠? 근데 1다이노드에 충돌한 다음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 증배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2다이노드에서 방출되는 전자수는 이 부분 1다이노드에 비해서 전자수보다 더 뭐하다? 많다. 증배된다는 말을 더 많아, 더 많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바꾼 거지. 요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무슨 원리가 되는 거야? 동호회피. 보통 선생님이 이제 오프라인 강의할 땐 재진술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사용합니다. 증배라는 말을 더 많다라는 표현으로 좀 바꿨을 뿐이죠.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됩니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이거 지운다는 게 안 지웠네? 여러분들 교재에도 여러분들 건 정답 표시가 안 되어 있죠? 자, 이건 동그라미가 되는 거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칠판 글씨가 좀 잘 안 보이죠? 이거 한 화면에 지문이랑 다 집어넣으려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글자를 좀 줄였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그거를 그대로 작업을 한 거니까 화면이 잘 안 보이시면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돼요. 그냥. 자, 지문 조금 읽어볼까요? 마찰적 실험이란 자 개념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문학 읽으실 때 이 개념은 확실하게 잡아주세요. 되게 중요한 그 독해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개념적 실험이란 여러분 잠깐만 화면이 조금 삐뚤어져 있어. 그지? 잠깐만. 좀 나아졌나? 잠깐만요. 좀 나아졌나? 자, 볼게요. 마찰적 실업이란 노동자들이 이사나 이직 등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전제정보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과정, 전제정보. 고용정보의 불충분으로 인해 고용정보의 불충분. 어디에서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모르는 거야. 원인 정보. 발생하는 자발적 실업이다. 자, 마찰적 실업이란 무엇이다? 자발적 실업이다. 그 발생하는 원인은 정보의 불충분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선택 지문을 좀 끊는다고 치면 뒷부분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특징 정보죠. 특징 정보죠. 정보를 잘 나누세요. 그 정보의 성격을. 아직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정보를 나누면서 읽는 건 좀 어렵겠지만 자꾸 해보시면 돼요. 항상 일정 수준만큼은 나타난다. 항상 일정 수준만큼은 나타난다. 이게 이제 특징 정보가 된 거지. 구조적 실업은 자 모양을 바꿨네. 아까는 마찰적 실업이라 그랬고요. 이번에는 구조적 실업이라 그랬죠. 선생님이 지난번 인코딩 강의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럴 경우에는 이항독식 정리.
네모, 동그라미, 세모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죠? 그래서 정보, 고용 정보의 불충분은 선생님이 이제 네모를 칠 거고요. 왜? 마찰적 실업이니까. 자, 구조적 실업은 이제 동그라미를 칠 겁니다. 빈 일자리와 실업이 공존하더라도 일자리가 비어있고 실업률이 있으면 실업자들이 이 일자리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지? 그럴지라도 생산설비 자동화 같은 기술 혁신에 따라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수요자가 요구하는 기술을 가진 노동자가 부족하거나 노동자의 지역 간의 이동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어우, 문장 길죠? 이럴 때는 어떻게 읽는 거냐면 그냥 이렇게 묶어서 사이드 메모 원리라 그래가지고 아, 원인이구나. 그러니까 지문 구조가 똑같이 가는 거죠. 마찰적 실업이란 이런 거고 원인이야. 구조적 실업이란 이런 거고 이 부분이 원인이야. 이렇게만 잡아주시면 돼. 그리고 나서 문제를 푸실 때는 그 잡아준 단어들을 다시 확인하면서 선택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눈에 보이는 단어를 그냥 아무렇게나 체크하시면 돼요. 선생님은 그냥 이 부분이나 뭐 지역 간의 이동이 불안전 이런 데다가 뭐 기술이라든가 지역 간의 이동이라든가 이렇게 동그라미만 쳐놓을게요. 지금 요 강의의 포인트는 선택지의 원리를 우리가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지문 독해보다는 이런 건 간단하게만 할게. 구조적 실업은 노동력에 대한 총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수요자가 요구하는 기술 수준을 노동자가 갖추지 못하면 사라지지 않고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합시다. 그 다음에 계절적 실업이 나오고요. 특정 계절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거래요. 뭐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는 장사가 되게 잘 되지만 오늘처럼 오늘 날씨 엄청 춥죠. 추운 날은 해수욕장 잘 안 가잖아. 거기에서 이제 뭐 파라솔 대여 사업 산업 뭐 일을 하신다든가 아니면은 뭐 매점 같은 걸 하시는 분들은 거의 지금 일거리가 없으시겠지. 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더욱 그러실 텐데 아무튼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특정 시기에 계절은 언제나 바뀌니까 당연히 특정 시기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첫 번째 OX 문제를 잠깐 봅시다. 마찰적 실업과 계절적 실업은 경기 침체와 관계없이, 자, 포인트. 마찰, 계절. 자, 보시면은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경제 상황이라는 말을 경기 침체라는 말로 바꿨을 뿐이죠. 그죠? 오케이, 얘는 맞았어. 그 다음에 계절적 실업은 살짝 추론을 해보라는 거지. 특정 시기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야. 계절의 변화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경기 침체랑은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바꿨을 뿐인 거지. 똑같은 말이잖아, 결국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동그라미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실업의 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형태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하고 나서 쭉 읽었을 때 베버리지 곡선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도 똑같이 나올 거고요. 베버리지 곡선을 활용하면 수요 부족 실업과 비수요 부족 실업을 구분할 수 있대요. 수요 부족 실업과 비수요 부족 실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선택지만 확인할 거니까. 자, 밑에 볼까요? 베버리지 곡선을 통해 오케이. 그 다음에 수요 부족 실업과 비수요 부족 실업을 구분할 수 있다. 오, 그대로 나왔죠? 우리는 지금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연습을 하는 거야. 이렇게 출제자는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선택지로 옮긴다. 그때 완벽하게 옮기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변화를 주면서 옮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정도만 우리가 신경을 써서 이 정도 수준의 선택지는 깔끔하게 처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비문학 독해 원리 가르칠 때도 제일 강조한 게 뭐야? 서치, 제 1강이었죠. 지문 내용을 정확하게 잘 서치를 해놔야 그 발견된 정보를 가지고 디텍트된 포인트를 가지고 선택지와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커넥션, 연결고리를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결국엔 지문 독해나 선택지와 지문의 연결이나 다 똑같아요. 서치, 디텍트, 커넥션. 또 요 세 개의 과정만 잘 하시면 어플라이, 적용 과정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야. 잘 정리하여 키워드를 발견한 후에 연결시킨다. 딱 요겁니다. 정리하여 발견하고 연결한다. 서치, 디텍션, 커넥션. 됐죠?
그 다음 예문을 볼까요? 베버라는 인물이 나왔네요. 베버는 생산비용은 원료비, 운송비, 노동비 등으로 구성되며 생산비용을 세 가지로 나눴네요. 그 중에서 원료비는 운송비에 의해 좌우된다고 생각하고 원료비를 운송비에 포함시켰답니다. 볼까요? 원료의 가격 변화는 이제 원료비가 되는 거죠, 이거는. 그죠? 여기 나오잖아. 원료의 가격 변화는 운송비에 의해 달라진다고 본다. 운송비에 의해 좌우된다고 본다. 좌우된다는 말을 달라진다라는 말로 동어 회피 표현만 바꿨을 뿐이지 그대로 가지고 온 거죠. 오케이, 동그라미. 쉽죠?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선생님이 지문을 원래는 더 길게 넣었어야 돼요. 질소염기, 뭐 프린계 염기, 아데닌, 구아닌, 그 다음에 피리미딘계 염기 어쩌고 저쩌고 막 티민, 사토이신 막 나오는데 원래 지문이 좀 더 길면 좋은데 좀 간단하게 할 거니까 잠깐 보면은요. 아래 문장만 볼게요. 나선의 내측 방향을 향해 솟아있는 질소염기는 대상, 질소염기는 수소결합을 통해 맞은편 나선의 질소염기들과 뭐한다? 연결된다. 질소염기는 연결된다. 무엇을 통해? 수소결합을 통해. 그럼 키워드는 질소염기는 수소결합을 할 거야. 맞은편이랑. 그래서 ATCG 해가지고 결합되는 거 이제 이과생들은 생명과학 시간에 배울 텐데 DNA 이중 나선의 글루코시드 결합해서 프린계 염기는 피라미딘계 염기야 어쩌고 저쩌고 하면 결합한다 되어 있는데 얘는 무슨 결합이라고 해놨어 지금? 글루코시드 결합이라고 해놨죠? 그대로 가지고 온 건데 수소 결합이라는 말을 무슨 말로? 글루코시드 결합이라는 말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냥. 틀렸죠? 사실 이 지문은 조금 더 길게 읽어서 접근을 하는 게 더 정확하긴 한데 그냥 선생님이 보여만 드리려고 지문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올 때 단어 하나 싹 비틀어 가지고 오답을 만든다. 요것만 좀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바로크 후반 어쩌고 저쩌고 나오죠. 요것도 조금 화면이 글자가 좀 작아요. 바로크 후반의 음악 이론가 마태존 역시 마태존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나왔어요. 자, 마태존을 체크해 볼까요? 그러면 마태존은 누구다? 바로크 후반기다. 수사학 이론을 끌어들여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소통될 수 있는 언어에 대해 설명하였다. 마태존은 설명했다. 무엇을? 언어를 설명했다. 어떻게? 수사학 이론으로. 그죠? 그러면은 바로크 후반에 마태존은 수사학 이론을 했다. 객관적이다. 이런 단어들 찾아주면 되게 좋아요. 또한 기존의 정서론을 음악 구조에까지 확장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기존의 정서론도 사용한 거죠. 당시의 음조를 특정 정서와 연결하였다. 정서론이니까 정서와 연결했다. 이건 좀 같은 단어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아. 마태존에 따르면 다장조는 뭐 어쩌고저쩌고 설명 나오는데 이건 좀 넘기고. 그러나 마태존의 진정한 업적은 그러나보다는 좀 다른 연결어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음악을 구성적 측면에서 논의한 데 있다. 진정한 업적, 되게 중요한 것은 이 말이잖아. 음악을 어떻게 했다? 구성적 측면에서 논의했다. 그러면 이 구성적 측면이란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되겠죠. 그는 성악곡인 마르첼로의 아리아를 논의하면서 그것이 마치 기악곡인 양 마치 뭐처럼 했대? 기악곡처럼 했대. 가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대. 이렇게 된 거죠. 주제가락의 착상과 치밀한 전개 방식 등에 집중하였다. 어디에 집중했대? 주제가락 어쩌고 저쩌고에 집중했대. 그 다음에 전개 방식 어쩌고 저쩌고에 집중했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는 가락, 리듬, 화성과 같은 형식적 요소가 중시되는 순수 기악 음악의 도래 이제 곧 올 것이다 이 말이야. 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형식적 요소가 중시되었대. 순수 기악 음악이 곧 올 거라는 것을 나타냈대. 실제로 요 실제로라는 연결어는 예시와 적용을 나타낼 때 쓰이는 거야. 그래서 뒷부분을 읽으면 한 세기의 음악 뉴스 한슬리크 역시도 이 앞에서 말한 정보에서 못 벗어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한슬리크도 네모 쳐도 됩니다. 이럴 때.
음악이 사람의 감정을 묘사하거나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순수한 음들의 순수한 결합 그 자체로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주장하기에 이른다. 이렇게 됐죠. 이거 선생님이 간단하게만 보여드린 건데 이렇게 중심어를 잘 체크 포인트를 잡아주면서 지문을 읽어주시는 연습이 가장 기본적인 독해 연습 중에 하나야. 중심어 관련 독해는 우리가 앞으로 연습을 많이 할 겁니다. 오늘 수업의 목적은 지금 선택지를 확인하는 거니까 독해는 간단히만 한다 그랬죠. 자, 선택지를 확인해 볼까요? 한슬리크는 음들의 결합 그 자체가 음들의 순수한 결합 그 자체가 형식적 원리를 강조하였다. 어디 갔냐? 형식적 여기 형식적 요소가 강조되었다. 중심어의 순서만 조금 바꿨을 뿐이지 그대로 가지고 온 게 보이죠? 얘도 동그라미. 선택지의 내용을 지문의 내용과 단순하게 일치시키는 형태. 생각보다 근데 이런 형태의 선택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문 정보를 조금 이해를 못하더라도 잘 정리해주면 뭐 우격다짐 약간 억지스럽게라도 이런 식으로 문제가 좀 풀리긴 합니다. 실제로. 됐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이건 조금 까다로운 감이 없잖아 있는데 봅시다. 어떤 기호집합에서 뭐 수능 국어에서 자꾸 기호 나오고 뭐 확률 엔트로피 나오고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발생 특정 기호의 확률이 높으면 전제 정보죠. 높으면 어떻게 된다? 정보량은 적고 그럼 확률과 정보량은 무슨 관계야? 확률이 높으면 정보량은 적어진다 그랬으니까 얘는 반비례 관계죠. 선생님이 비례, 반비례, 상관관계 정보는 반드시 메모하라 그랬어. 발생 확률이 낮으면 정보량은 많다. 반비례다 이 말이죠. 발생 확률과 정보량은 반비례다. 평균 정보량이란 개념을 잡아주고 있네요. 이렇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자꾸 신경 쓰면서 읽으셔야 돼. 그냥 글자만 냅다 읽어나가는 것은 절대로 올바른 독해가 아닙니다. 평균 정보량이란 개념을 잡아주네요. 무엇인지 볼까요? 각 기호의 발생 확률과 정보량을 서로 곱하여 모두 더한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도 원래는 이제 계산식이라서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그냥 일단 넘어갈게. 기호집합의 평균 정보량을 기호집합의 엔트로피라고 하며 엔트로피라고 한대. 평균 정보량을 엔트로피라고 해준대. 평균 비트수의 최소값을 말한다고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요. 동일한 발생 확률을 가질 때 50%겠죠. 그러니까 발생 확률 2분의 1. 그 기호집합의 엔트로피는 뭐가 된다? 최대값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여러분들 선택지는 풀립니다. 볼까요?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 각각 4분의 1, 4분의 3인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 엔트로피가 있고요. 발생 확률이 각각 4분의 3, 4분의 1. 그러니까 4분의 1, 4분의 3이랑 순서만 바꿨죠. 4분의 3, 4분의 1 순서만 바뀌었죠. 근데 기호집합의 엔트로피와 같느냐? 자, 물어보고자 하는 포인트가 뭐야? 출제자의 요구 조건, 대상 정보. 뭘 물어보고 싶어? 기호집합의 엔트로피를 비교하라는 거죠. 그러면 기호집합의 엔트로피라는 단어를 찾아야죠. 이렇게. 근데 기호집합의 엔트로피는 뭐였어? 평균 정보량이죠. 평균 정보량은 이것저것을 해서 모두 뭐 한 거라 그랬지? 더한 거라 그랬지. 얘 더하면은 4분의 1, 4분의 3, 1 나올 거고 얘도 4분의 3, 4분의 1 더하면 얼마 나오고 1 나올 거니까 같죠.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보통 이런 느낌의 선택지라든가 이런 지문의 선택지, 그 지문에서 그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이게 어렵게 보이고 왠지 못 풀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데 막상 풀어보시면 정말 별것도 아닙니다. 국어 좀 못하셔도 돼요. 뭐 대한민국 사람이 수능 국어 못한다고 우리나라에서 못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 우리나라 언어잖아. 못하셔도 돼요. 대신에 우리가 한 가지 약속만 하시면 됩니다. 못하는 걸 하려고 노력하는 게 공부야. 못하니까 주저앉아서 징징거리는 게 공부가 아니라 징징이가 돼서는 안 돼요. 울보가 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울보가 되더라도 울면서 기어서 조금씩이라도 나가려고 발버둥을 치면 돼. 하지만 징징거리는 건 안 돼요. 보통 징징이의 특징이 뭐야? 안 움직입니다. 수동적이에요.
누가 어떻게 해주길 바래. 징징이는 안 돼. 하셔야 됩니다. 못하겠다고 하시면 안 돼요. 공부의 본질은 뭐라 그랬지? 못하는 것에 대한 도전, 그것에 대한 성취감. 그게 공부야. 못하니까 하는 게 공부야. 공부를 하면서 못한다고 좌절 느끼실 필요가 없다는 말이지. 하다 보면 늘어납니다, 실력은. 기후의 발생 확률이 모두 2분의 1인 경우 동호 회피죠. 발생 확률이 같다, 2분의 1이다, 50%다. 그지? 이거는 선생님이 여기에다 50%라고 적었으면 안 되는데. 미안해, 이건 잘못 적은 거야. 2분의 1이 모두 2분의 1이다 이 말은 동일하다라는 말이죠. 모두 2분의 1이니까. 그죠? 여기 아까 50%라고 쓴 거 선생님이 잘못 쓴 거야. 필요한 평균 비트수의 최소값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최대가 된다. 그렇죠. 동일한 발생 확률을 가질 때 최대값을 가진다. 최대가 된다. 됐죠? 아주 깔끔합니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 4분의 1, 4분의 3인 경우에 평균 정부량이 최대값이다. 평균 정부량은 똑같을 때 최대값이라 그랬는데 얘는 똑같지가 않잖아. 얘는 4분의 1이고 얘는 4분의 3이잖아. 잘못된 건 요거 세 번째는 X. 됐지? 그 다음에 재진술 교체 변화. 이것도 이제 방금 한 지문의 정보를 선택지로 고스란히 가지고 오는 원리에서 연결이 되는 건데요. 아까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고스란히 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단순한 컨트롤 C, 컨트롤 V의 형태가 아니라 조금은 어떻게 하는 거, 단어라든가 표현을 좀 바꿔주는 것, 재진술이라고 하고, 여러분들 교재 25페이지에 보시면 뭐 좀 표가 하나 더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좀 읽어봅니다. 선생님은 바로 해볼게요. 도취 왜곡이라는 건데요. 대상을 변화시켜 버리는 거야. 자, 봅시다. 쭉 읽어보면은 단백질 분해 과정의 하나인 프로테아솜이라는 효소 복합체에 의한 단백질 분해는 세포 내에서 이루어진다. 지문 독해하는 거 아니니까 지문은 간단히 정리만 할게. 프로테아솜은 유비퀴틴이라는 물질이 일정량 이상 결합되어 있는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한다. 그렇게 아미노산의 75%는 다른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이용하고 나머지 아미노산은 분해된대. 자, 그때 아미노산, 여기서부터 이제 아미노산이 뭐 될 때는 분해될 때는 아미노기가 아미노산으로부터 분리된대. 자,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아미노산이 이러고 있는데, 자, 이 아미노산이 이제 분해가 될 건데, 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뭐가 떨어져 나온대요? 아미노산에 일정 부분이 아미노기라는 부분이 있나 봐. 그죠? 아미노기가 아미노산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럼 선생님이 칠판에 보라색으로 체크한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아미노기가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얘가 뭘로 바뀐대? 암모니아로 바뀌고 요소로 합성되어 배출된대. 이 아미노기가 암모니아로 바뀌고 얘가 요소로 합성되어서 체외로 배출된대. 뭐 그렇대. 이런 거는 어휘적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전문 지식 용어는 그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요렇게. 나머지는 읽었다고 치고 밑에 이제 선택지 좀 볼까요? 아미노산에서 분리되어 요소로 합성되는 것은 재진술할게요. 지문에 있는 말로 바꿀게요. 아미노산에서 분리되어 요소로 합성되는 거 재진술한 거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아미노기가 된 거죠. 아미노기가 된 거지. 그죠? 아미노산에서 아미노기를 제외한 부분이 아니 아미노기인 거지. 아미노기를 제외한 부분이 아니라 아미노기가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재진술, 그 다음에 아미노산 아미노기를 헷갈리게 대상을 바꿔버리는 것, 교체 변화. 선택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느낌으로 잘 기억하시면 좋아요. 잘 틀렸죠? 됐지? 자, 두 번째 형광등 이야기가 나오네. 형광등은 원통형 유리관 내에 수은과 불활성 기체가 들어있고 양 끝에 필라멘트가 붙어있는 구조이다. 형광등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우리는?
필라멘트에서 방출된 열전자가 이때 어쩌고저쩌고 형광등 발령에 영향을 준다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정답이 X로 되어버리. 선생님 편집할 때 왜 안 지웠지? 형광등의 수은 입자는 필라멘트에서 방출된 후 형광물질을 자극하여 빛을 만든다. 찾으면 이제 나오겠죠. 이거는 X라고 되어 있으니까 할 맛이 안 나네. 이건 여러분이 해보세요. 그냥 지문에 나와서. 그 다음에 동어회피라는 게 있죠. 요거는 말 그대로 동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같은 단어를 회피, 피한다는 건데 쉬워요. 창조도시, 즉은 이게 똑같죠. 빨리빨리 할게요. 그냥 창조도시는 인재들을 위한 문화 및 거주 환경의 창조성이 풍부하며 문화 및 거주 환경의 창조성이 풍부하며 그것을 문화적 요소라고 말을 바꾼 거죠. 그 다음에 혁신적이고도 유용한 경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한 거야? 경제적 요소다 라고 말한 거죠. 동어 회피. 표현을 바꿨을 뿐이지 사실은 노란색과 보라색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똑같죠? 얘는 동그라미. 자, 이렇게 주어진 지문의 내용과 선택지의 내용을 어느 정도 같은 맥락에서 맞춰줄 수 있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외부성이라는 게 나오는데 외부성은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이익이 극대화되지 않는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똑같이 해봅니다. 아이고. 똑같이 해봅니다. 우리는 지금 뭘 배우고 있는 거야? 동어 회피. 여러분들 교재 26페이지죠? 동어 회피. 지문에 나와 있는 표현이랑 선택지에 나와 있는 표현을 좀 바꿔주는 게 어떤 느낌인지를 우리가 좀 보는 거야. 그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되게 쉬운 거예요. 사회 전체적으로 보아. 사회 전체적으로 보아. 이익이 극대화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극대화, 맥시멈, 풀. 꽉 차지 않는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익을 더 늘릴 여지가 있다. 극대화되지 않았다라는 말이랑 더 늘릴 여지가 있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효율성이 충족된 것이 아니다. 비효율적이다. 같은 말이잖아. 노란색, 흰색, 보라색으로 색깔을 맞춰보세요. 똑같은 내용인데 표현만 바꿨을 뿐이지. 그죠? 이것을 우리는 동어 회피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얘는 올바른 내용이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지문을 읽을 때 지문 표현 그대로 선택지에 나올 거라는 그 욕심 하나를 버리셔야 돼. 국어 영역은 사고력의 인지력을, 사고적 인지를 물어보는 거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은 맥락의 내용을 찾으라는 거지. 수문 그림 컨트롤 C, 컨트롤 V로 잘 안 나옵니다, 사실. 됐죠? 그러니까 이제 어휘력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하시고 평소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광통신은 빛을 이용하기 때문에 정보의 전달은 매우 빠를 수 있지만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도치 왜곡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재 27페이지에 쭉 읽었다고 치고 선생님 답만 찾아보면은요. 어디 갔냐? 답만 찾으려니까 또 안 보이네. 여기 있다. 약한 광신호를 측정이 가능한 크기의 전기신호로 변환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광신호가 전기신호로 이렇게 화살표가 그려져야죠. 그런데 얘는 어떻게 해놨어? 전기신호를 광신호로. 틀렸죠? 광신호를 전기신호로 라고 해야 되는데 얘는 전기신호를 광신호로 도치. 앞뒤 순서를 바꿨죠. 잘못된 거야. 이렇게 출제자가 오답을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는 하나씩 연습을 하는 거고, 그래서 선생님이 그 인코딩 강의 제 1강 때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들 그 독해코드 20에서 14번째 필수 메모 4가지 있었죠. 계산식, 상관관계 뭐 이런 거. 그 중에서 뭐 방향정보. 방향정보는 여러분들 반드시 메모하셔서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지 마셔야겠죠. 출제자분들께서 이런 거 되게 좋아하세요.
아차 싶으면 틀리는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오늘날 단위로 여겨진 이것도 보세요. 순서, 앞뒤 순서가 바뀐 거야. 오늘날 단위로로 여겨졌던 두더지는 본래 원래 두 단어가 결합한 말이다. 자, 두 단어가 결합한 말이다. 요거를 재진술로 하면 뭐가 되는 거야? 합성어가 되는 거죠. 요거 문법 시간에 배웠죠. 그러면은 두더지라는 단어는 원래 뭐였던 거야? 본래 합성어였던 거야. 근데 이 두더지라는 단어가 오늘날은 뭘로? 단일어로. 현재, 오늘날이라는 말을 여기에서 이제 현재라는 말로 바꾸면 현재 뭐가 된 거야? 단일어가 된 거야. 합성어에서 단일어로 이렇게 화살표가 흘러가야겠죠. 그런데 선택지를 보시면 어떻게 흘러가 있어? 원래 단일어였는데 오늘 합성어다. 이거 순서 바뀌었잖아. 합성어에서 단일어로 바뀌었는데 얘는 단일어에서 합성어로 바뀌었다 그랬지. 도치. 이 두 개의 단어가 바뀌어야 돼. 잘못된 거 X. 생각보다 상당히 쉬운 거죠. 선택지가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보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 28페이지 인공신경망의 어쩌고저쩌고인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거 방향성 정보인데 밑에 부분만 잠깐 보시면 이 오차값의 일부가 출력층이 어디에서? 출력단자에서 입력층의 입력단자 방향으로 방향성 정보는 매우 중요하다는 말 벌써 몇 번째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는 출력에서 입력으로 화살표 방향이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뿔룰룰 만드는데 관여하고 모든 가중치들에 더해지는 방식으로 가중치들이 갱신된다. 자, 그럼 가중치 갱신은 출력에서 어디로? 입력으로 가야 되는데 얘는 뭐라고 해놨죠 지금? 입력에서 어디로? 출력 방향으로 틀렸지. 순서, 앞뒤 순서가 왜곡됐죠? 순서의 왜곡. 방향성 정보는 출제자가 좋아한다라는 말 또 한 번 하는 거야. 잘못됐어. X.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원인과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원인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결과가 일어나야 되죠. 이것도 순서의 오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무조건 원인이 먼저 일어나야 되잖아. 그죠? 자, 볼까요? 언어가 대규모로 소멸하는 원인은 되게 중첩적 여러 가지래. 그럼 여기서 쭉쭉쭉 해서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거야?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언어가 소멸하는 거죠. 그죠? 밑에 있는 걸 볼까요? 언어의 소멸은 토착 언어 사용자들의 거주지를 파괴한다. 거주지 파괴가 여기 나옵니다. 얘는 원인이잖아. 그러니까 거주지가 파괴되면서 언어가 소멸하는 건데 얘는 언어가 소멸해서 거주지가 파괴된다 그랬죠. 순서가 잘못됐죠. 언어 소멸이 거주지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거주지가 파괴되면 언어가 소멸되는 거지. 항상 원인이 먼저 나와야죠. 원인 다음에 결과가 나와야지. 원인과 결과를 바꿨었죠. 얘는 잘못됐어. 자, 결론. 출제자분들께서 오답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다? 순서를 바꾼다. 결과와 원인을 바꾼다든가 방향을 바꾼다든가. 대충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원인 결과를 정확하게 잡으면서 지문을 읽는다. 방향성 정보는 반드시 메모한다.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주로 사용하시는 선택지의 패턴을 반대로 이용하면 그게 독해 원리가 되는 거야. 출제자분들이 방향 정보를 많이 오답을 만든다. 우리는 방향 정보를 메모한다.
출제자분들이 원인과 결과를 비틀어서 많이 쓴다. 우리는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나누어서 읽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론적으로는 딱 듣더라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비문학을 읽으실 때는 그냥 막 읽고 넘어가. 원래 그래요. 원래 공부라는 게 그래요.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 조금씩 반응도를 높이는 어떤 타이밍이 오겠죠. 우리는 그걸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연습하면서 이 지문과 선택지에 대한 반응도를 높여나가는 것. 이게 국어고 요게 이제 비문학입니다. 그래서 비문학은 생각보다 이제 좀 단기간 내에 완성이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이 꾸준히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자꾸 무언가를 찾아내려고 하셔야 됩니다. 누차 강조드리지만 양을 늘리면서 갑자기 구공부를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양을 늘리지 마시고 기본에 충실한 형태로 공부를 해나가시고 그런 후에 어느 정도의 수준이 도달했을 때 학습량은 아주 자연스럽게 늘어날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갑자기 무슨 모의고사 뭐 매일 풀고 이딴 짓거리 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 정말 강조드리는 건데 그거 아무 효과 없습니다. 효과가 뭐 전혀 없진 않겠죠. 매우 비효율적인 공부가 될 겁니다. 진짜로. 그럼 무조건 내 말이 맞아요. 기본을 잡고 원리를 터득한 후에 양을 늘리세요. 그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면 독해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들 교재 29페이지인데 그 양면 독해 거기에다 별표 쳐놓으세요. 선생님이 정말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나중에 과제물 검사할 때도 여러분들 29페이지에 별표 쳐져 있나 볼 겁니다. 아주 중요해. 자, 볼게요. 이거부터 할까? 양면 독해 되게 간단해요. 한쪽이 바뀌면 한쪽도 바뀌어야 돼. 거기 이제 밑에 설명 보시면 이런 것도 나오죠. if A, 만약에 A라면 B이다. 양면시키면 if not A면 뭐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not B가 되는 거죠. 예, 이런 원리입니다. 한쪽이 바뀌면 한쪽이 바뀌어요. 알겠죠? 자, 볼까요? 어떤 경제주체 행위가 자신과 거래되지 않는 제3자에게, 자, 제3자, 의도하지 않게, 의도성 없이 이익이나 뭘 주는 거, 손해를 주는 것을 외부성이라고 한대요. 적을까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외부성에 세 가지의 조건이 나온 거죠. 외부성이란 제3자가 의도하지 않게 이익이나 손해를 보는 것을 외부성이라고 한대요. 밑에는 이제 예시 문장이죠, 이거는. 자, 선택지 볼까요, 그러면? 이익이나 손해를 주고받는 당사자들. 다시 말하면 제3자가 아니죠. 제3자가 아니죠. 그럼 당연히 외부성도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야. 얘네 세 개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외부성이 만들어지는데 제3자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니 당연히 외부성이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외부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케이, 동그라미. 그러니까는 이게 뒤집히면 외부성도 뒤집혀야 된다. 한쪽이 뒤집히면 나머지도 뒤집혀야 된다. 제3자가 외부성이다. 반대로 말하면 제3자가 아니면 외부성이 아니다. 양면 독해. 뒤집어서 읽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됐죠? 됐죠? 그 다음에 그러나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어쩌고 저쩌고 자 봅시다. 요것도 뒤집을게요. 뒤집는 연습만 해볼게요, 이제. 공공 부분의 수익률이 민간 부분만큼 높다면, 그죠? 공공 부분이 민간 부분만큼 높다면, 민간 투자가 가능한 부분에 굳이 정부가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을 다시 쓰면, 수익률이 전제 조건 높으면 정부가 투자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은 투자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이제 수익률이 높은 곳은 정부가 투자하지 마라. 얘를 양면시켜봐. 얘를 양면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수익률이 뭐 하면? 자, 뒤집을 거야. 수익률이 낮으면 정부가 뭐 해줘야 된다? 그렇죠. 투자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밑에 있는 문제 기업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정부는 민간 기업이 낮은 수익률일 때 투자하기 어려운 공공분을 보완해라. 이 말은 동호회피로 뭐 해라? 보완해라. 이 말은 정부가 투자해라. 재진술. 투자하라는 말을 보완하라는 말로 좀 바꿨을 뿐이야. 양면의 원리인가 뭔지를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답 5번이 되는 거야. 자, 또 뒤집어 볼게요. 그 다음에 백열전구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요. 아래쪽만 읽어봅시다. 이제 뒤집는 연습만 할 거니까. 사실 뒤집기 문제는 기술과학이나 경제지문에서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빈출 포인트입니다. 밑에 부분 좀 볼게요. 분필 어디 갔지? 흰색 분필? 흰색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자, 전구에 가해지는 전압을 높여 필라멘트의 온도를 높이면, 여기만 읽을게요, 그냥. 자, 필라멘트의 온도를 뭐하면? 높이면, 어떻게 된대요? 빛의 비율. 빛이 얼만큼 잘 나오냐? 그래, 빛이 나오는 거니까 그걸 발광한다. 어휘야, 어휘, 이런 건. 발광입니다, 발광. 그래서 발광이라고 쓸게요. 지랄 발광 말고, 이씨. 발광은 어떻게 된다? 빛이 더 많이 나오지만 수명은 어떻게 된다? 짧아진다. 자, 선생님이 뒤집어 볼게요. 그러면은 수명을 뭐 하고 싶대? 백열전구의 수명을 늘리고 싶대. 그럼 자, 양면 얘를 화살표를 반대로 뒤집을게. 수명을 늘릴 거면 어떻게 해야 돼? 온도, 가열 온도를 뭐 해야 돼? 낮춘다. 그렇죠. 얘가 뒤집혔으니까 얘도 뒤집혀야죠. 그러면은 빛의 비율, 발광은 어떻게 되겠어? 떨어지겠죠. 발광 효율은 뭐 한다? 낮아진다. 그렇지. 동그라미. 한쪽이 뒤집히면 그 뒤로 이어지는 게 다 뒤집혀야 돼. 이게 양면의 원리라는 거야.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양면의 원리가 뭔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야. 앞으로 많이 써먹을 겁니다. 이 양면의 원리는. 자, 그 다음에 또 뒤집을게. 질환이 있지 않은 정상 상태에서는 몸이 건강할 때 이 말이죠. 자, 어떻게 뒤집혔나 볼까요, 이번에? 질환이 있지 않은 정상 상태에서는 근데 뒤집었죠. 출제자가 이렇게 만들어요. 질병이 뭐 할 경우? 생길 경우 양면시켰어. 뒤집어 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혈장교질 섬투압과 보험주머니 수압이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크게 변하지 않는다. 그럼 얘도 뭐 해야 돼? 여기가 뒤집혔으니까 여기도 정상 상태에서는 변하지 않는다. 근데 정상 상태를 뒤집어서 질병이 생겼으니까 변하지 않는다. 이건 뒤집어야지 이제. 그러면 뭐 한다? 변할 수 있다. 뒤집힌 거죠. 한쪽이 뒤집히면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나머지 정보도 뒤집혀야 된다는 거지. 출제자가 오답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특히 양면의 원리는 발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발견만 하면 쉽습니다. 근데 보통 양면의 원리를 학생들이 그냥 지문에 있는 그대로만 서술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놓치는 경우가 많아. 그러시면 안 되고 보셔야 돼. 이건 생각보다 조금만 연습하고 신경 쓰시면 잘 됩니다. 되게 잘 돼요. 자, 뒤집을게요. 그런데 단기에는 물가의 경직성으로 인해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 환율과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오버슈팅이 발생할 수 있다.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러하대요. 그죠?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해 유지될 경우 물가가 뭐여서? 경직적이어서. 자, 물가가 뭐 되면? 경직, 딱딱하게 굳어 있다는 거야. 반대가 뭐야? 신축적이야. 반대가 됐죠. 그죠? 어휘입니다. 어휘 이런 건. 국내 통화량 증가에 따른 국내 시장 금리 하락폭이 작을 것이다. 경직적일 때 뭐라고 되어 있어? 금리는 뭐 한다고 되어 있어? 하락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신축적일 때는 하락폭이 더 작아지겠죠. 경직적일 때 하락한다 그랬으면은 경직의 반대인 신축적일 때는 얘보다 하락폭이 더 작아지겠지. 그죠? 됐니?
어떻게 뒤집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히 양면 독해는 되게 중요해요. 의외로 고난도 문제에서 이 양면의 원리만으로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선생님 오프라인 강의하고 이제 실전 비문학 독해 많이 진행을 할 건데 그때도 이런 이야기들 되게 많이 할 거야. 특히 양면 독해는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좀 중시 여기는 겁니다. 난도 있는 문제에서 많이 사용돼요. 근데 그 난도 있는 문제를 되게 쉽게 푸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꼭 양면이 뭔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교재 31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거의 다 왔죠. 범주 포함 상위 하위인데 이건 쉽습니다. 그냥 일부와 전체를 상위와 하위를 뒤집는 건데 이건 바로 설명을 해버리면은 봐봐. 신문의 특정 후보 지지가 유권자의 표심에 미친 영향은 생각보다 이 문장 잘 보세요. 생각보다 뭐하지 않다? 강하지 않다 이 말은 조금은 뭐한다? 있다라는 거죠. 제로와 다른 뜻이지. 얘는 조금은 뭐하다? 있다라는 말이잖아. 제로는 아니죠. 그지? 항상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지? 조금은 있으니까. 동그라미. 여러분들 그 31페이지 표를 보시면 썸과 오래 문제입니다. 조금은 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됐죠? 범주. 그 다음에 제한 아미노산이라는 게 있는데요.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각각의 필수 아미노산의 양에 비해 공급된 어떤 식품에 포함된 해당 필수 아미노산의 양의 비율이 가장 낮은 필수 아미노산을 말한다. 아, 되게 어려운 것 같지. 실제로 2016년 수능 시험지였는데 국모였나 수능이었나 까먹었다. 학생들이 이 선택지 되게 많이 놓쳤거든요. 일단은 똑같은 단어들이 너무 많이 반복되고 하니까 우리가 배웠던 대로 침착하게 한번 해봅시다. 대상, 무엇은 제한 아미노산은 서술어 무엇이다. 필수 아미노산이다. 이러한 필수 아미노산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대상과 서술만 일단 잡아놓으면은 이게 어떤 구조가 그려진 거야?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게 있는 거야. 이 필수 아미노산 안에 포함 관계 배우는 거야. 뭐가 있는 거야? 제한 아미노산이 있는 거야.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된 거잖아. 제한 아미노산은 이런 성격을 지닌 필수 아미노산이야. 그죠?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런데 밑에 선택지를 보시면 필수 아미노산을 제외한 다른 아미노산은 제한 아미노산이 될 수가 없죠. 포함 관계는 필수 아미노산 안에 제한 아미노산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필수 아미노산이 아닌 제한 아미노산은 없는 거야. 틀렸어. 이게 여러분들 범주 오류 여러분 그 그래프를 어디를 잠깐 보시냐면은 우리 교재에 18페이지에 이거 비슷한 그림 그려져 있을 거예요. 포함의 관계. 필수 아미노산 중에 제한 아미노산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필수 아미노산을 제외한다 이 말은 제한 아미노산까지 같이 날아가 버리는 거죠. 필수 아미노산을 제외한 제한 아미노산은 없어. 포함 관계 그래프 이해할 수 있죠? 잘못된 거. 그러니까는 대상과 소수만 가지고도 사실은 풀 수 있었던 문장이었는데 오답률은 되게 높았다. 그 다음에 한편 기술이 진보한 이건 동그라미입니다. 이건 되게 쉬워요.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포함의 관계로 다시 한번 아까 읽었던 지문인데 포함의 관계로 좀 다시 한번 보면은요. 지문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잠깐 했었죠. 외부성은 의도하지 않게 누가 제3자가 의도하지 않게 이익이나 손해를 갖게 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 거였죠? 외부성이라고 했어요.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외부성은 하나만 더 읽어야지 참. 그리고 외부성은 아래 문단 보시면은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되어 있어. 그러면 이익을 주는 외부성도 비효율성인 거고요. 손해를 주는 외부성도 비효율성인 겁니다.
상위 범주 개념이잖아. 얘가 상위 정보고 아래가 하위 정보죠. 선생님 우리 그 인코딩 제1강 할 때 선생님 그 점유에 대한 강의를 한 문제를 푼 게 있었을 거야. 직접 점유냐 간접 점유냐 요거 강의할 때 상위의 정보는 하위의 정보 다시요. 하위 요소는 상위 정보를 그대로 물고 들어간다 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 이해가 안 되면 지금 다시 잘 들어보세요. 외부성은 비효율성이야. 그러면 이익을 주는 외부성도 비효율성이 되어야 되는 거고 손해를 주는 외부성도 비효율성이 되어야죠. 이익을 주는 외부성은 비효율성을 초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하위 정보니까 이익이건 손해건 전부 다 비효율성이라고 봐야지. 됐죠? 그래서 범주의 오류 요거 X. 자,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 동영상 요것도 쉬워요. 그냥 요거는 바로 보면은 동영상 압축을 이야기하는 건데 동영상 압축은 상위 정보가 뭐야? 화질의 차이는 거의 없이 하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몇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화면, 화소, 통계적 중복을 사용했을 때 우리는 동영상 압축이라고 하는 거고 동영상 압축은 뭘 사용하든 간에 화질의 차이는 거의 없어. 화질이 달라지면 안 되는 경우에 동일 재진술이죠. 화소간 중복만 제거할 수 있다. 아니죠.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그죠? 이것만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잖아. 동영상 압축은 화질 차이가 거의 없어. 근데 얘 밑에는 세 가지가 있는 거야. 그죠? 화면, 화소, 통계. 화면, 화소, 통계 세 가지가 있죠. 뭘 사용하던 화질 차이는 안 나와. 화소간 중복만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글자가 작은데 요 must와 maybe의 차이거든요. 요건 참 애매합니다, 사실. 요 선택, 요런 유형의 선택지는 잘 안 나오는데 이제 간단히 보면은 어디를 잠깐 보실 거냐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교재 두 번째 문단으로 두 번째 줄 실제로라는 단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거 기준으로 두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실제로라는 말이 있어요. 단기이익과 장기이익이 충돌날다 상충, 어휘. 충돌날 때에는 단기이익을 포기하기도 한다 이 말은 단기를 포기해서 장기를 추구하는데 이게 무조건은 아니라는 말이야. 포기하기도 한다 이 말은 언제나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는 단기적 손해를 감수하면 이 말은 단기 이익을 포기한다라는 말이랑 재진술 똑같은 말이죠. 장기 이익을 보장받는 건 아니고 보장받을 수도 있다죠. must와 maybe의 차이입니다. 잘못됐죠. 됐죠? 언제나 보장받는다는 게 아니라 보장받을 수도 있다는 말이지. 근데 이런 식의 선택지는 이게 논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보의 왜곡된 생성. 이건 쉽게 말하면 없는 정보인데 있는 것처럼 내는 건데요. 말로만 간단히 하면 됩니다. 세 개지 전부 다 X예요. 여러분들 교재 33페이지에 있는 세 개의 연습하기가 전부 다 X인데 창조도시의 문제점과 전망. 문제점이 안 나와요. 삼엽중 운석 충돌에 탄생하고 멸종했을 것이다. 멸종만 이야기하고요. 탄생은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도적으로 이끌었단 말 안 나와요. 이거 간단하게 그냥 지문에 없는데 있는 것처럼 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생님이 언제 이야기를 했냐면 교재 잠깐 보세요.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은 19페이지. 19페이지 1번 선택지. 19페이지 1번 문제 1번 선택지. 대학은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 공자가 건립한 교육기관이다. 공자가 건립했단 말 안 나와요, 지문에. 그때 비슷한 얘기 했을 겁니다. 간단한 거. 잘 사용하는 원리는 아닙니다. 까지 해서 우리가 선택지의 기본 원리를 배웠고요. 1강부터 지금 4강, 5강까지 해서 비문학의 기본적인 이야기를 했어.
서치, 디텍트 뭐 해가지고 선생님이 뭐 문장별로 중심어를 찾아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죠. 요게 이제 비문학의 한 60, 70%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들을 베이스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감국어 간쓸개 교재를 가지고 이제 실전 독해 연습을 할 건데 여러 번 들으셔야 돼요. 이거 강의 한번 듣고 이 과제물 제출했다고 여러분들이 비문학의 실력이 늘어나는 게 아니야. 끊임없이 이 강의는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들으면서 계속 비문학의 기본적 원리를 터득하셔야 돼. 치고 나가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기본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아주 오랜 기간 기본에 반복적으로 지루하고 재미없더라도 반복적으로 기본에 충실하면서 치고 나가셔야 돼. 다짜고짜 이거 딱 들었으니까 이제 뭐 모의고사 딱 펼쳐놓고 나 이제 비문학 읽을 거야. 정답률 개뿔도 안 나옵니다. 누차 말씀드렸죠. 하루에 한 지문을 읽더라도 똑바로 읽는 연습을 해야 된다. 됐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예비개강 차원에서 비문학의 어떤 기본 원리를 배운 강의가 됐고요. 이 강의가 정말 중요한 강의야. 이것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숙지를 하셔야 본개강을 부드럽게 따라올 수 있어. 자,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고, 그 다음에 선생님 여기 지문 2개 정도 날린 거 있어요. 그거는 별도로 또 나중에 강의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끝.